자, 오늘처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날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모처럼 맨눈 생눈으로 라이브 진행합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에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탄핵 정국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차해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잘못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끊기고 4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고사됩니다. 그럼 한반도산 반도체 대안으로 대만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게 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동에서 맨날 그놈의 석유 원유 때문에 총소리가 끊기지 않았듯이 무역전쟁, 기술 패권에 이어서 동아시아가 그런 전쟁터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탄핵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 탄핵 집회에 오늘 이 엄동설안에도 참석하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미디어로 탄핵의 찬반이든 하여튼 간접적으로 참여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미쌍관법으로 처음과 끝에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 영하의 날씨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저마다의 정말 애국심을 품고 그렇게 모여든 선량한 국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컨텐츠 준비했고요.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에게 제가 밤새 구한 의견과 법리적 검토를 받은 내용들, 그리고 제 분석과 사견도 더해가지고, 또 이거는 제가 제 의견이라고 반드시 밝히고 그렇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설을 깔고 있을 한가한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수미쌍관법에 입각해서 수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우선 국회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난 민심이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고 윤석열을 당장 내란죄로 체포하라 이런 쪽으로 향할 경우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이게 이제 1987년 10월 29일에 전부 개정판으로 수정된 건데, 여기 86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 다음 대통령이 거류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체포 구속 상황을 권위로 볼 경우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결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러면 60일 내로 대선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대통령의 체포 구속 상황을 과연 권위로 볼 것인지, 만약에 그럴 경우 이거는 탄핵안이 180일도 필요 없이 헌재에서 바로 가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권위가 아닌 사고로 볼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서 그 미드 지정생존자, 거기 나온 것처럼 국무위원회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해당인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자, 이제 단어나 조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 말을 잘 따라오시면서 의식의 흐름을 저한테 맡기면 되시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권위에 대한 게 문제인데, 현재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체포 및 구속만으로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권위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사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 역사상, 그러니까 지난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에서부터 다 포함을 시켜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가 없었는데요. 특히 지난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례에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그렇게 고발당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하고 내란 선동만 유죄가 됐고, 그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란 음모죄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내란죄로 불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저로 내란 음모죄를 내란죄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제 내란죄 판례가 되는데, 그럼 당시에 이제 이석기 내란죄 무죄의 근거는 뭐였냐? 또 내란 선동만 유죄로 이렇게 대법원이 선을 그은 이유가 뭐냐? 일단 내란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 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 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석기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주요 기관시설 파괴를 포함해가지고 130여 명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걸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일제히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그 발언한 부분이 내란 선동죄를 유죄로 본 근거가 됐죠. 반면에 내란 선동죄가 아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뭐가 핵심이냐? 바로
2인 이상이 내란 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윤석열과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 이 두 사람만 내란 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만 인정이 돼도 내란죄는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석기 재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죄의 경우 내란 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역할 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직접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한 게 아니고 또 몇 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서 계엄도 해제했고 또 진짜로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였으면 전기가스부터 끊어버리고 또 그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제 지역구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주말에 계엄을 기습 선포하면서 미디어부터 차단을 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은 뭐 평화적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계엄 이런 컨셉으로 주장을 하면서 앞에 말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통령 체포 구속을 권위로 보느냐 사고로 보느냐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란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법안입니다. 거의 지난 9.11 사태 때 그 미국처럼 진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그런 타격이 아니면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외부 테러 세력이니까 그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그런 행위를 시도하고 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이 공모를 한 게 누가 봐도 분명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사실 설득력은 있지만 이게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에 그걸 사고로 본다고 할 경우에 이제 내란죄하고 직권남용까지 같이 이제 따라가는데 그 최종심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든 뭐 제도적으로든 전혀 이견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민주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는 전원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내란죄로 고발당하면서 탄핵안이 이제 발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투자 관점으로 이제 틀어볼게요. 사실 이번 계엄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어제부로 계엄 전 수준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5,170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 그리고 하여튼 모든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주식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와중에 또 소름이 끼치는 게 앞에 말한 그 미드 지정생존자 Designated Survivor 그 시나리오가 싱크로율 90%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에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 지정생존자가 우리 K 드라마로도 이제 리메이크 돼가지고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진이 배우가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하여간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 신년사 있죠. 이걸 이제 연두교소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 있던 날 당시에 그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 즉 국무위원 중에서 제일 서열이 딸리는 사람이 너는 일단 일종의 당직을 서라. 왜냐면 이제 요인들 VIP들이 그 일행들은 비행기를 같은 편으로 타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생존자로 정해진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인데 그게 그 미드에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드라마 내에서 설정이 뭐 교수 출신이고 학자 출신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런 연두교소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에 대통령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장관들도 뭐 그런 날 한번 전국적으로 방송 얼굴에 내비춰보지 언제 비춰보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의회에 가고 이 사람만 집에서 지정생존자로 대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의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그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그리고 상하원 의원 5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3부 요인이라고 하는 대법원장, 국회의장까지 전부 다 유고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정치적으로 그런 날 이제 집에서 당직이나 보던 그런 제일 끝발없는 국무위원이 갑자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테러 단체랑 싸우는 과정 그리고 정치적으로 수습을 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그 미드 지정생존자의 내용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우리 여의도에 대입을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내각에서 지난 계엄 관련 국무회의 때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교육부 장관입니다. 바로 이주호 전 교수 그리고 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인데 이 사람만큼은 민주당이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을 시킬 명분이 성립이 안 되는 유일한 국무위원이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 그럼 바로 월요일날 우리 K증시에서 이 이주호 관련주가 뭔지 찾아내는 세력이 반드시 등장할 거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사실 뭐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심지어 정청래까지 차기 대선 후보 테마주들은 이미 다 있지만 이 이주호 관련주는 아직 하얀 도화지나 마찬가지예요. 극지하는 복권
빨지 않은 걸레?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테마주들은 어떤 학연 지연으로 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주호 장관 겸 사회부총리 스펙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1961년생으로 올해 이제 63, 그리고 대구 출생이고 대구 청구고등학교, 서울대 무역학과,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학 석사, 그 다음 박사는 미국 코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대 때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라인으로 편입돼가지고 당시 청와대 교육사회문화수석,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까지 맡았습니다. 또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 선언했다가 그 보수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당시 이제 중도 사퇴했는데 그때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AI 에듀테크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이 토요일 이른 아침에 날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어제 밤잠도 설치신 분들 많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이주호 관련주를 얘기한 거는 고라니가 천재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대로 대선 테마주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처음에 아예 발목아지부터 붙을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죽는 길입니다. 대신에 대선 테마주 같은 거 런던 거라니 네가 런던 정경대식이나 공부한 놈이 그런 대선 테마주 저질 그런 투자를 어떻게 읊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시장입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 하루 안 올렸더니 유튜브 댓글에 뭐 이메일에 또 인스타 메시지로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냐, 지금 네가 금요일이라고 놀고 있을 때냐, 혹은 또 너무 걱정된다, 안 좋은 일 당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많은 구독자님들로부터 안부 연락이 있었고요. 그중에 뭐 몇몇 분이 좀 눈에 띄는데 아이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영상에서는 야 너는 좀 닥치고 있어라, 니까지 뭘 한다 그러냐, 너한테 정치 얘기를 들으려고 네 영상 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댓글 쓰신 그 분이 어제는 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지금 상황 이야기 좀 듣고 싶다, 이게 놀랍게도 한 분의 댓글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고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무슨 일만 터지면 그걸로 덕 보려고 나대는 정치인 새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하게 본인의 자리에서 지하철 운전하시고 버스 운전하시고 택시 운전하시고 장사하시고 주말이지만 본인 맡은 바 업무에 차질없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일반 국민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유처럼 시위 현장에 핫팩이나 아니면 식당에다가 뭐 팬분들한테 쏘는 그런 거보다 지금 일상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존경한다는 말씀,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기부나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K증시가 지난 금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700포인트 회복을 바로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탄핵을 맞닥뜨리게 됐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잠깐 하면은 목요일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면서 2만 포인트 최초로 돌파했던 나스닥은 금요일에 잠깐 숨고르기 후에 오늘 새벽에 또 반등이 나왔고요. 다음에 다우랑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 그러니까 약보합이었죠. 지금 채팅창에 택배 기사님들 빼놓지 마라,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진짜 택배 기사님들도 그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십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보다 대한민국 택배 기사님들 오늘 같은 날도 이 와중에도 택배 놓고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S&P 500하고 다우지수 끝났고 나스닥은 역시 또 추가 상승인데, 근데 나스닥에서 반도체나 다른 IT주들은 지지부진했는데 테슬라가 또 4% 넘게 오르면서 혼자 나스닥 지수 전체를 견인했습니다. 아, 진짜 이 테슬라는 이번 주에만 10% 오르면서 혼자 산타렐리를 미리부터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제 주말에 탄핵의 강을 또 건너서 당장 월요일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신세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수치 자체가, 통계가, 과학이 이 대한민국 증시 외국인 비중의 절반이 월스트리트 자금이기 때문이고요. 뭐 워낙에 우리 한반도산 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4분의 3을 먹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필수적으로 한국 주식 비중은 다 갖고 있는데, 뭐 미국 빼고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뭐 중국 2%, 일본 1.8%, 그리고 유럽연합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다 합쳐봤자 한 10% 이런 수준이고,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 상승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을 좌우하는 이것도 미국이 제일 큽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 폭스뉴스에 요즘 수시로 나와가지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척 하면서 선동하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바로 고든창, 동아시아 경제와 정치의 뭐 전문 컬럼리스트로 거의 트럼프 이상으로 대중 강경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든창이 또 특이한 건 아버지가 중국계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왕서방은 접해야 마시라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든창이 미국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 출연 외에도 지난 비상계엄 이후로 트위터에서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루에도 몇 개씩 트윗을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레프티스트, 우리말로 좌파. 대한민국 좌파들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를 알고 싶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을 보라고 링크까지 달아놓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고든창이 갑자기 트럼프를 팔아먹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게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합니다. 이 고든창인지 꼬부라진 창인지 고든창놈인지 하여튼 이거야말로 간첩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다 트럼프를 끌어들입니까? 근데 저는 또 이게 찜찜한 게 바로 이 고든창이 미국의 CPEC이라고 우리말로 보수정치행동회의, 뭐 그 평화통일자문회의 이런 성격의 이제 NGO라고 보기에는 실제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정부 지정 그 협회 겸 단체이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전경련하고 합세해가지고 트럼프한테 후원금도 완전히 몰빵을 했고 이 CPEC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게 일단 지금 그 CPEC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의기양양한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그 고든창이 그 CPEC의 체어맨 서클 그 핵심 지도부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 나름의 분석과 사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미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국민연금부터 뭐 사적인 보험부터 모든 게 다 증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은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또 앞에 고든창의 의견대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냐, 지금 미국이. 그럼 반대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조건 적대적이냐. 이거는 제가 지난 1차 탄핵안 그 당시에 탄핵안 문구에 집중을 해보자. 거기 윤석열이 북중러를 적대시 그리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이걸 탄핵 사유로 명시한 거는 뭐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에서 절대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맞았죠.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2차 탄핵안에서 이 문구가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생색 정보통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탄핵 국면에서 과연 미국의 입장과 역할이 어떠냐. 이거는 당장 월요일 우리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또 환율뿐만 아니라 반대편 북중러의 대한 정책, 우리나라에 대한 스탠스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리마인드 해드릴 게 지난 197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김대중 그때 이제 야권 대선 후보가 일본 도쿄에 망명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지금 노제팬이 정말 논리에 안 맞는 게 현재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인데 당시 일본이 망명을 받아줘서 그렇게 보호를 안 해줬으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못 됐을 거고 그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일본을 살아생전에 고맙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보수 정권에서도 심지어 하지 않았던 일본 문화 개방도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는데 왜 지금 그 민주당에서 노제팬을 애국으로 둔갑을 시켜서 반대편을 공격하냐. 아니, 저보고 뭐 친일파 어쩌고 하는 분들은 좋아요. 그럼 지난 10년간 세금 낸 거 한번 오픈해 보라니까요. 나보다 많으면 내가 집 앞에 찾아가서 큰절 올리고 사죄 드릴게요. 뭐 그러면 야, 뭐 돈 많이 낸다고 애국이냐고? 아니 대한민국 3대 국민의 의무가 뭐예요? 납세, 국방, 교육인데 나 군대 현역 갔다 왔고 그다음에 납세 내 나이 연배에 비해서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세금 많이 냈고 그다음에 교육은 뭐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일본에서 이제 한국 괴한들이 납치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김대중을 살려준 게 바로 미국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바로 미국의 그 대중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뒤로 이제 미국이 뭐 핑퐁 외교니 뭐니 하면서 결국 그 김대중 납치 사건 5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정말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 관료들이 미국에 정식 방문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덩샤오핑이 중국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꺼낸 한마디가 바로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바로 중국의 실용주의 개혁개방 노선의 신호탄이 됐죠. 근데 저는 뭐 이번 상황을 그 당시 김대중에다가 윤석열을 대입하려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그 당시 이제 파격적으로 미중 수교를 체결했던 지미 카터의 미국과 같은 미국이냐. 다른 건 몰라도 그 지미 카터는 한반도 비핵화를 거의 깡패 수준으로 우리한테
강요를 했던 인물이고, 지금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핵을 가질지 말지는 당사자의 문제라는 이런 스탠스죠. 여기서부터가 일단 틀리고, 당시에 그래서 김대중을 미국에서 구출해준 이유는 그들에게 중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작 트럼프는 대한민국 그 계엄 탄핵 정국에 대해서 이런 반고의 언급도 없고, 평소의 캐릭터 같으면 지금 누가 봐도 꼭 한마디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지금 트럼프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국 보수와 가깝다는 미국 공화당에서조차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대신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거기를 통해서 한국 민주당이 한미일 공조를 탄핵안에 넣어서 이걸 흔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죠. 저도 네일뉴스에서 전해드렸고, 그러다가 오늘 마침내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릭 스캇이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또한 중국 공산당은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하여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든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수출, 미국이 신용등급 환율, 기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반도를 압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의 계엄 탄핵 사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어떤 일원화된 입장이 뭐냐.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은 윤석열 편이냐, 이재명 편이냐. 그것도 아니면 지난 그 FBI 출장 당시 미국의 한국 검찰 그 금융수사 기법을 전수해주고 온 한동훈의 편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제 런던 전경대 국제관계학 전공을 살려가지고 한번 몰두를 해보려고 하고, 이 추운 날 국회 앞에 노상에서 나라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저도 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진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샤이 고라니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대신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말에 탄핵 사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만 잘 넘기면 바로 다음 주에 연준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이거는 사실상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월가에서는 원래 이제 일본 중앙은행 BOJ가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컸었는데, 갑자기 월가에서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동결적으로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맨 앞에 선봉장으로 나선 게 골드만삭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일요일 전에 라이브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에게는 주말 탄핵이라는 아픔 뒤에 다음 주에는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의 사탕을 물려준 그런 단짠의 상황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말에는 제발 평화롭게 잘 넘어갔으면 하고, 대신에 월요일날 큰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너무 걱정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긴급 라이브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